입버릇처럼 돈이 없다며 하소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있으신가요? 최근에 아는 지인이 친구와 손절하게 된 사건이 있었는데 그 친구도 돈이 없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만날 때마다 식사를 대접하곤 했는데 식사 이후에 카페에 가서도 멀찍이 떨어져서 서 있었다고 하더군요. 여러 번 사주다가 지쳐서 너도 좀 사야 하지 않겠냐고 이야기했더니 여전히 그 친구는 돈이 없어서 힘들다며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만날 때마다 밥을 사주었던 지인은 친구에게 밥 한 번 사라고 했다가 죄인이 된 것만 같은 기분이 들었다고 하죠. 시간이 지나서 그 친구의 이야기를 듣게 되었는데 38평짜리 아파트를 대출도 하지 않은 채 구입했다고 합니다. 지인은 그 사건 이후로 그 친구와 두 번 다시 만나지 않는다고 하더군요. 여러분들은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들으셨나요? 친구가 어려우면 밥 사는 게 그렇게 어렵냐며 이야기하는 분도 있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물론 내가 여유가 되면 친구한테 밥을 사주는 것이 큰 돈도 아니기에 어려운 것은 아닐지도 모르죠. 그러나 사람이라면 받은 게 있을 때 돌려줘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게 사람 간의 예의일 뿐만 아니라 기본적인 도리인 것이죠. 돈이 없다며 계속 얻어먹기만 하는 사람들은 가난한 게 아니라 인색한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돈을 안 쓰는 사람을 멀리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만약 내가 무언가 베풀어야만 만날 수 있는 친구가 있다면 내가 궁핍해졌을 땐 만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게 과연 진정한 친구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이것 이외에도 우리는 살아가면서 반드시 멀리해야만 하는 사람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반드시 멀리해야 하는 사람들의 특징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게 된다면 주변에 좋은 사람만 남겨둘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4가지 말투를 사용하는 사람이 주변에 있다면 반드시 멀리하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로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라는 말을 하는 사람입니다. 항상 나는 원래 이렇다며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절대로 자신이 잘못된 행동을 하더라도 원래 이런 사람이라며 바꾸려고 하지 않죠. 최근에 아는 지인의 아들이 직장을 다니다 이직을 하게 되었는데 적성에도 맞고 회사가 너무 자기와 잘 맞는다며 이야기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상사 한 명 때문에 이직을 하게 된 것이었죠. 그 상사는 언제나 사람을 비하하는 말투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땡땡 씨는 왜 그렇게 살이 잘 찌는 거야? 얼굴이 무슨 보름달처럼 생겼네? 너는 살 좀 빼야겠다. 이런 이야기들을 서스럼없이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참다 못한 직장 동료가 비하하는 말투에 대해 지적했는데 자신은 원래 솔직한 사람이라며 원래 이런 사람이니까 이해하라고 이야기했다더군요. 절대 변하지 않을 사람이라고 생각하여 자기가 피할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원래 이런 사람이라는 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든 자기 포장을 하곤 하지만 사회에서는 그런 사람들을 보고 고집불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원래 이런 사람이야 라는 말을 하는 사람들은 본인의 단점을 알고 있으면서도 개선의 노력을 안 하는 사람들인 것이죠. 본인의 성격에 문제가 있고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준다는 것을 알면서도 원래 이런 사람이라는 핑계로 본인이 하고 싶은 대로만 행동하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의 주변에 원래 이런 사람이라며 행동하는 사람이 있다면 반드시 멀리하세요. 나에게는 도움이 되지도 않는 사람일 뿐만 아니라 오히려 내 감정을 깎아먹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나이도 비슷한데 나보다 오래 살아본 것처럼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같은 나이인데도 불구하고 나보다 더 오래 살아온 것만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무언가 시도하려고만 하면 그건 좋지 않다며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야기를 듣고 있다 보면 내가 하려던 것을 이미 해본 사람처럼 구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분은 은퇴하고 난 이후 건강을 생각해서 헬스를 다니며 운동 한번 해보려고 했더니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뜯어 말렸다고 합니다. 헬스를 하면 근육이 손상된다는 것부터 시작해서 나이가 들면 뼈가 약하기 때문에 좋지 않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었죠. 공원을 걷는 것이 최고라며 헬스는 끊어놓기만 하고 다니지 않는다고 조언했다고 합니다. 헬스를 이미 다녀보고 어딘가 다쳐본 사람처럼 말이죠. 그러나 그 사람은 헬스를 다녀보기는커녕 그저 흘러들은 이야기들만 믿고 조언을 해준 것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주변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으신가요? 만약 나와 비슷한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세상 모든 것들을 통달한 것처럼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다면 관계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나에게는 하등 쓸모가 없는 존재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죠. 그런 사람들의 결말은 언제나 하지 말라는 이야기로 귀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에게 진짜 도움이 되는 사람들은 해보지도 않은 것으로 충고나 조언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만약 제대로 무언가 해보지도 않은 사람이 나보다 더 많이 산 것처럼 조언하는 경우가 있다면 그 사람을 반드시 조심하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세 번째로, 몰라서 그랬어라며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에는 모르면 다 용서된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도 그렇게 될 줄은 몰랐어. 모르고 그런 건데 화를 낼 것까지는 없잖아와 같은 말을 들으면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들으시나요? 이런 이야기를 듣는 당사자는 오히려 속 좁은 사람이 된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사람이 몰라서 그랬다고 하는데 그것 가지고 뭐라 할 수는 없으니까요. 그런데 대부분 몰라서 그랬다는 사람들을 보면 진짜로 몰라서 행동한 것이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히려 책임감이 없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죠. 누군가에게 조언을 하거나 충고를 할 때에는 내가 그 사람의 인생에 관여한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내 말 한마디가 그 사람의 행동을 변화시킬 수도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조언한 대로 안 되었을 때 나도 그렇게 될 줄 몰랐다며 이야기하곤 합니다. 말 한마디면 내가 잘못 이야기한 것이 정리되는 것이죠. 물론 진짜로 몰라서 그랬다거나 사람이라면 실수를 할 수도 있는 법입니다. 그럴 때는 너그러운 마음으로 이해를 하고 용서를 해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도 있죠. 그러나 몰라서 그랬어라는 말을 습관적으로 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실수나 행동을 인정하고 개선하려는 노력보다는 단순히 몰랐다는 이유로 넘어가려 합니다. 반복적인 실수를 정당화하는 구실로 사용하는 것이죠. 그러니 주변에 만약 몰라서 그랬다며 자주 상황을 회피하는 사람이 있다면 성숙하지 못한 사람일 수 있으니 멀리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네 번째로, 그냥 내 생각을 말한 것뿐이라며 이야기하는 사람들입니다. 항상 상대방의 의견에 토를 달면서 내 생각일 뿐이라며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신의 의견을 이야기했을 뿐인데 뭐가 문제냐며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은 자신이 생각한 이야기는 반드시 입에서 뱉어내야 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상대방의 감정이나 생각을 존중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며 타인의 감정은 가볍게 여기기도 하죠. 누군가와 이야기할 때 우리는 언제나 배려라는 것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내 생각을 말한 것뿐이라며 습관처럼 이런 말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배려라는 것을 생각하지 않는 경우가 많죠. 자기중심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 이런 말투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제 주변에는 주식으로 돈을 잘 벌고 있는 지인이 있습니다. 그 지인이 말하길, 주식을 시작한다고 했을 때 주변 사람들이 부정적인 의견을 많이 이야기했다고 하더군요. 물론 주식이 위험한 것도 맞고 부정적인 의견이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내 생각을 말한 것뿐이라며 자신의 입장을 표현하기만 하고 책임을 회피하는 사람들이 더 많았다고 합니다. 내 생각에는 그건 좋은 생각이 아닌 것 같아. 너 그러다가 파산할 텐데 그냥 내 생각일 뿐이야와 같은 말투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이야기하고는 싶은데
책임은 지고 싶지 않으니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겠죠. 자신의 의견에 책임을 지기는 싫지만 어떻게든 이야기하려는 사람들은 주변에 있어봤자 도움이 안 될 뿐입니다. 만약 주변에 이러한 말투를 습관적으로 사용하는 사람이 있다면 주의하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가까이 하면 안 되는 사람들은 말투 이외에도 그러한 사람들만의 특징이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가까이 두면 안 되는 사람들의 특징 3가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내 말을 수시로 끊는 사람들입니다. 생각보다 우리 주변에는 자신의 이야기를 하고자 내 말을 끊는 사람이 많습니다. 내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자신이 할 말이 있다며 내 이야기를 끊고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만약 회사를 다니는데 상급자가 이야기하고 있다면 과연 그 사람은 말을 끊을 수 있었을까요? 절대로 끊지 못했을 가능성이 높을 것입니다. 도대체 왜 그렇게 내가 이야기할 때는 끊고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 것일까요? 이런 사람들 대부분은 내가 말하는 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내가 이야기하는 것이 자신의 의견과 반대되거나 별로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면 끊어버리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은 상대방에 대한 배려가 없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우리라고 상대방의 말을 끊지 못해서 안 끊는 건 아니지 않나요? 그저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존중하기 때문에 끊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신가요? 그렇기 때문에 내 말을 수시로 끊는 사람들을 멀리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만약 주변에 내 말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자기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불쾌감을 드러내고 그러지 말라고 이야기해 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쳐지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고집도 세고 주장도 강하며 배려도 없는 사람이라 생각하시고 당장 끊어내시고 나에게 이로운 사람만 옆에 남겨두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약속을 수시로 어기는 사람입니다. 시간 약속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점심 식사를 위해 12시에 약속을 잡았는데 30분 일찍 나오는 사람이 있는 반면 약속 시간보다 30분 늦게 나오는 사람도 있죠. 약속 시간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은 나와의 관계를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 10분만 늦어도 3만 원 손해를 본다고 한다면 그 사람이 과연 약속 시간에 늦는 경우가 생길까요? 장담하건대 평소보다 일찍 나오거나 약속 시간에 절대 늦게 나오지 않을 것입니다. 물론 가끔 실수로 인해 약속을 지키지 못하거나 사정이 있어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경우에는 당연하게 이해해 줄 수 있을 것입니다. 상대방을 배려하는 마음이 있다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약속을 수시로 어기는 사람들은 오히려 나에 대한 배려가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미 그렇게 습관이 자리 잡게 된 것이죠. 여러분들 주변에는 약속을 수시로 어기는 사람이 있으신가요? 만약 그런 사람들이 주변에 있다고 했을 때 내가 스트레스 받지 않는다면 상관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나와의 약속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거나 내가 기다리는 것에 대해서 미안한 마음이 전혀 없는 사람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만약 약속을 수시로 어기는 사람이 소중하지 않은 사람이라면 한 번쯤 관계에 대해서 깊게 고민해 보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언제나 충고나 조언을 하는 사람입니다. 자신이 무엇이라도 되는 것처럼 언제나 습관처럼 충고나 조언을 스스럼없이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말을 할 때면 조언이랍시고 부정적인 이야기들을 늘어놓곤 하죠. 이와 관련하여 60대 김 씨라는 남성분도 최근까지 알고 지냈던 친구를 손절했다고 합니다. 사연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김 씨는 30년 넘도록 회사를 다니다가 정년이 되어 은퇴를 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축하를 받긴 했지만 한편으로는 불안한 마음이 들 수밖에 없었죠. 오랫동안 회사를 다니며 열심히 모은 자금이 있었지만 앞으로 들어올 돈이 없었기에 막막했던 것입니다. 그런 김 씨에게는 오랜 회사 동료였던 박 씨라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2년 정도 선배이긴 했지만
같은 날에 은퇴를 하게 된 사람이었고 회사에서도 인정받은 사람이었죠. 김 씨는 그런 박 씨가 은퇴를 한 이후에 어떻게 살아가나 문득 궁금해졌습니다. 궁금했던 김 씨는 박 씨에게 곧장 전화를 걸어 어떻게 살고 있나 물어봤죠. 어차피 한 번 살다 가는 인생 끙끙 앓아봤자 뭐 하겠어? 그냥 지금을 즐기고 있지 뭐. 김 씨가 생각했던 것과 달리 박 씨는 별다른 생각을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나중에 돈이 다 떨어지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 그때는 자식들한테 용돈이라도 받던가 연금 받으면서 살면 되지 뭘 그래. 김 씨도 회사 다니면서 못 해봤던 여행도 좀 가고 맛있는 것도 사 먹고 좀 그래. 박 씨는 김 씨에게 자신의 삶을 즐기라며 이야기해 주었죠. 그러나 김 씨는 박 씨가 그렇게 이야기하더라도 불안한 것은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김 씨는 당장의 경비일이라도 알아봐야겠다 싶어 이것저것 알아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다 특정 자격증이 재취업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알고 학원에 등록해서 공부를 하기 시작했죠. 그런 김 씨를 보고 박 씨는 혀를 차며 이야기했습니다. 아니 이 사람아, 나이가 들어서까지 공부하면 뭐 할 거야? 좀 즐기라니까 그러네. 그래도 내가 언제까지 살지도 모르는데 미리 준비해두면 좋지 않겠어? 답답한 사람아, 그럼 그때 가서 또 일을 찾으면 되는 거 아니겠어? 요즘은 세상이 잘 되어 있어서 굶어 죽을 일도 없어. 그리고 그 자격증 같은 거 하등 쓸모도 없다고 돈으로 학원 배불러 주는 거밖에 더 되겠어. 그러나 김 씨는 박 씨의 조언을 듣지 않았습니다. 불안한 미래를 걱정하는 것보다는 미리 준비하는 것이 도움이 될 거라 생각했기 때문이죠. 사람이라는 건 말이야, 휴식도 필요한 법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쉬는 것을 포기하며 열심히 공부한 김 씨는 전기 관련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었죠. 그리고 나서는 곧바로 아파트 경비로 취직하여 다시 돈을 벌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김 씨를 보고 박 씨는 안타까운 목소리로 이야기했죠. 나중에 조금이라도 쉴 걸 그랬네 하며 후회할 거야. 경비도 주 4일만 일하면 되는 거라서 쉴 때 놀러 가면 되니까 괜찮아. 김 씨는 은퇴 후 이른 나이에 새롭게 직업을 구했기 때문에 괜찮은 자리를 구할 수 있었죠. 김 씨는 경비 일을 한 지 2달 정도가 되자 몸이 많이 노쇠했다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회사를 다닐 땐 앉아서 일했던 것과 달리 매일 순찰을 돌아야 했기 때문이죠. 건강을 생각한 김 씨는 헬스에 등록하려고 마음먹었습니다. 그러자 박 씨는 이를 제지하며 다음과 같이 이야기했죠. 아니 이 나이 먹고 무슨 헬스야? 어차피 다닌다고 등록했다가 얼마 다니지도 못한다니까. 걷는 것보다 근육을 조금이라도 키우는 게 노후에 도움이 된다고 하더라고. 누가 그래? 나이 먹으면 근육이 무슨 소용이야. 그냥 걷기만 해도 효과가 좋다니까. 매일같이 김 씨의 행동에 조언을 하는 박 씨에게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이야기했습니다. 그냥 내가 하고 싶다는데 왜 자꾸 말리는 거야? 다 너 잘 되라고 하는 말이야. 왜 그렇게 신경질적이야? 내가 조언을 해달라고 한 적도 없는데 하도 오지랖을 부리니까 그렇지. 참다 못한 김 씨는 박 씨에게 한마디 했습니다. 그냥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신경 꺼. 이후로 김 씨는 박 씨와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연을 끊기로 마음먹은 것이죠.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옛 동료들에게 듣게 되었는데 박 씨도 돈이 다 떨어지자 자격증을 준비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이 사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박 씨는 김 씨에게 진짜 진심 어린 걱정으로 조언을 한 것일까요? 그저 자신과는 반대되는 일을 하는 김 씨가 마음에 들지 않았던 것은 아닐까요? 만약 박 씨가 조언했던 대로 김 씨가 살았다고 하더라도 잘못되었을 경우에는 책임져 주지 않았을 것입니다. 조언이라는 것은 누군가의 인생에 내가 관여한다는 것이나 마찬가지니까요. 책임을 질 수 있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진정한 조언일 것이며 책임감이 없는 조언은 오지랖이 될 뿐입니다. 오늘은 반드시 멀리해야 하는 사람들의 특징들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들을 멀리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들의 인생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유익한 내용을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오랜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인생의 소리꽃이었습니다. 행복하세요. 여러분은 자식들에게 부모라면 어디까지 해줘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자식들이 성인이 되어서 독립하면 그만해줘도 된다고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지만, 생각보다 많은 부모들이 자식들이 성인이 되어도 많은 도움을 주곤 합니다. 심지어 결혼할 때도 결혼 자금을 보태주기 위해 따로 돈을 모아두는 분들도 계시죠. 물론 자금의 여유가 조금 있다면 자식들을 도와주는 게 큰 문제는 아닐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부모님들은 자신의 노후를 생각하지 않고 자식들을 우선시한다는 것이 문제인 것이죠. 그래도 다행인 건 최근에 많은 부모님들이 자식들보다 자신의 노후를 챙기려고 노력한다는 것입니다. 자식들은 어느 정도 돈이 없어도 살아갈 수 있는 반면 부모들은 나이가 들어서 돈을 벌 수단도 없다는 것을 점점 인식하고 있는 것이죠. 게다가 예전과 달리 자식들이 부모들의 노후를 책임져 주지 않는 시대가 되기도 했습니다. 자식은 자식대로 살고 부모는 부모대로 사는 게 이제는 당연한 시대가 된 것이죠. 여러분들은 자식들과 부모는 서로 알아서 살아가야 한다는 의견에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오늘 사연을 보내주신 70대 김씨 할머니는 독립한 자식이 집에 찾아와도 반갑지 않았다고 합니다. 어떤 사연이 있었던 걸까요? 김 씨는 젊은 시절 남편을 잃고 홀로 아들 진석을 키웠습니다. 가난했던 당시 김 씨는 낮에는 공장에서 일하고 밤에는 집안일을 했습니다. 힘든 시간이었지만 김 씨는 아들을 위해 희생을 아끼지 않았죠. 아들이 초등학교 고학년이 되었을 때 김 씨는 더 많은 돈을 벌어야 하는 절박한 상황에 놓였습니다. 아들이 자라면서 필요한 것들이 많아졌고 학교에서도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했기 때문이죠. 하지만 김 씨가 다니던 공장의 임금은 변함이 없었고 생활은 여전히 팍팍했습니다. 김 씨는 공장에서의 근무 시간이 끝난 후 집으로 돌아와 피곤해 지친 몸을 이끌고 주저앉았습니다. 그 순간 그녀의 어머니가 문득 떠올랐습니다. 어머니는 지방에서 조용히 살고 계셨고 아들을 맡길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었습니다. 김 씨는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어 어렵게 입을 열었습니다. 진석이를 잠시만 맡아줄 수 있을까요? 제가 요즘 돈 때문에 많이 힘들어서요. 어머니는 잠시 침묵하셨다가 이해한다는 듯한 목소리로 알겠다며 답하셨습니다. 김 씨는 어머니의 동의를 받자마자 진석에게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진석은 당황한 표정으로 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엄마, 왜 내가 할머니랑 살아야 해? 나 여기서 친구들도 많고 학교도 다니고 있는데. 김 씨는 마음이 무거웠지만 아들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설명했습니다. 진석아, 엄마가 더 많은 돈을 벌어야 해서 그래. 할머니 집에 잠시만 있으면 다시 데리고 올게. 너가 잘 있어야 엄마도 힘낼 수 있어. 그렇게 해서 진석은 할머니 집으로 보내졌습니다. 할머니는 진석을 따뜻하게 맞아주었지만 진석은 여전히 어머니의 부재에 대한 불안감과 혼란을 느꼈습니다. 할머니 집에서의 생활은 평온했지만 진석의 마음 한구석에는 어머니에 대한 서운함과 낯설미 자리 잡았습니다. 김 씨는 그 이후로 더욱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녀는 공장 일 외에도 청소와 빨래 같은 부업을 병행하며 돈을 모았습니다. 매일같이 늦은 밤까지 일하며 아들을 다시 데려올 날을 손꼽아 기다렸던 것이죠. 하지만 그 과정에서 김 씨는 진석과의 감정적 거리가 점점 벌어지는 것을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김 씨는 아들을 다시 집으로 데려왔지만 그 사이 진석은 이미 고등학생이 되어 있었습니다. 어머니와의 어색한 재회는 진석에게 낯설게 다가왔고 사춘기의 반항심이 겹쳐지며 두 사람의 관계는 더욱 어긋나기 시작했습니다. 김 씨는 진석이 반항할 때마다 속이 상했습니다. 한 번은 아들이 엄마가 나를 버리고 할머니 집에 맡겼잖아. 이제 와서 왜 엄마 노릇하려고 해?
라고 외쳤습니다. 그 말에 김 씨는 큰 충격을 받았지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도 묵묵히 아들 곁을 지키며 최선을 다해서 양육한 김 씨였습니다. 어느덧 긴 시간이 흘러 진석은 결혼하고 자신의 가정을 꾸렸습니다. 김 씨는 아들의 결혼식을 위해 많은 준비를 했습니다. 결혼식 준비를 하며 김 씨는 진석의 행복을 위해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김 씨는 평생 모아둔 적금을 깨고 결혼 자금으로 보탤 돈을 마련했습니다. 결혼식 당일 김 씨는 한복을 입고 아들의 행복한 모습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눈물 속에는 기쁨과 슬픔 그리고 많은 생각들이 담겨 있었죠. 김 씨는 아들이 독립해서 자신의 가정을 꾸리게 된 것을 자랑스러워했지만 동시에 새로운 부담감을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혼식이 끝나고 신혼여행을 떠나기 전 진석과 그의 아내는 김 씨를 찾아왔기 때문이죠. 진석은 어색한 표정으로 어머니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번에 신혼여행 가는데 생각보다 축의금이 많이 안 모여서 그러는데 조금만 보태줄 수 있을까? 김 씨는 이미 결혼식 준비로 많은 돈을 썼지만 아들의 부탁을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잠시 생각하다가 방으로 들어가 장롱 깊숙이 숨겨두었던 봉투를 꺼냈습니다. 그 봉투에는 김 씨가 오랫동안 조금씩 모아둔 돈이 들어 있었습니다. 김 씨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여기 있다. 이 돈으로 신혼여행 다녀와라. 행복하게 잘 살아야 한다. 결혼한 아들이 마지막으로 도와달라고 부탁한 것이라 생각한 김 씨는 예전에 잘 키워주지 못했던 미안함에 모아두었던 남은 돈마저 아들에게 준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김 씨만의 큰 착각이었습니다. 진석과 그의 아내가 결혼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김 씨는 할머니가 되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에게 손주의 소식을 들었기 때문이었죠. 손주가 태어난 것은 김 씨에게 큰 기쁨이었지만 동시에 새로운 책임감을 느끼게 했습니다. 진석과 며느리는 처음에는 종종 김 씨를 찾아와 손주를 보여주곤 했습니다. 김 씨는 손주의 작은 손과 발을 바라보며 무한한 사랑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진석과 며느리는 점점 더 자주 김 씨에게 손주 돌봄을 부탁하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이번 주말에 우리 좀 쉬어야 할 것 같아. 손주 좀 봐줄 수 있지? 진석의 부탁에 김 씨는 언제나 기꺼이 응했습니다. 손주와 시간을 보내는 것은 김 씨에게 큰 기쁨이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 시간도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자주 손주를 보기 시작하자 과거에 너무 무리를 했던 탓인지 손목과 다리에 무리가 오기 시작했고 매일같이 업어달라는 손주의 부탁에 허리까지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점점 손주를 돌보는 일이 부담이 되기 시작한 김 씨였죠. 어느 주말 진석과 며느리는 손주를 데리고 김 씨의 집에 찾아왔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이번 주말에 친구들과 중요한 약속이 있어서요. 지우 좀 부탁드려요. 며느리가 상냥하게 말하며 손주를 김 씨에게 넘겼습니다. 김 씨는 미소 지으며 손주를 받아 안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피로감이 밀려왔습니다. 손주를 돌보는 동안 김 씨는 끊임없이 움직였기 때문이죠. 손주에게 우유를 먹이고 기저귀를 갈고 낮잠을 재우는 일은 모두 김 씨의 몫이었습니다. 손주가 깨어있을 때는 놀아주고 배고프면 먹여주고 잠이 오면 재워주었습니다. 이렇게 주말이 지나고 나면 김 씨는 지친 몸을 이끌고 침대에 눕곤 했습니다. 김 씨가 힘든 걸 몰랐던 아들과 며느리는 날이 갈수록 자주 김 씨에게 손주를 맡겼습니다. 엄마, 이번 주말에는 시댁에서 다 같이 모이기로 해서요. 손주 좀 봐주실 수 있죠? 진석의 목소리에는 당연하다는 듯한 뉘앙스가 담겨 있었습니다. 김 씨는 한숨을 내쉬며 알았다고 이야기했죠. 그러나 그 한숨이 마음에 들지 않았는지 아들은 짜증이 섞인 목소리로 이야기했습니다. 봐주기 싫으면 말해요. 우리도 억지로 맡아달라고 하고 싶지 않으니까. 그런 게 아니라 너무 힘들어서 그렇지. 내가 언제 안 봐준다고 했니? 앞으로 자주 부탁은 할 테니까
이번까지만 고생해줘요, 그럼. 갑작스러운 아들의 태도에 당황한 김 씨였지만 내심 힘들었기에 조금은 반가운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후부터는 손주를 맡아 돌보는 일이 자연스럽게 줄어들었죠. 이제는 조금 편해진 김 씨였지만 아니나 다를까 아들과 며느리에게는 다른 욕심이 있었습니다. 바로 김 씨가 열심히 모은 돈으로 마련한 넓은 집이었죠. 김 씨의 집은 오래되었지만 베란다도 있고 방도 넉넉해서 가족들이 오랫동안 살아온 따뜻한 보금자리처럼 느껴졌습니다. 어느 날 진석과 며느리가 손주를 데리고 김 씨의 집에 왔습니다. 며느리는 집을 둘러보며 감탄하는 듯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 집이 정말 좋네요. 방도 많고 베란다도 이렇게 넓고요. 우리도 이런 집에 살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김 씨는 며느리의 칭찬에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이 집은 오래됐지만 정이 많이 들었지. 너희도 언젠가 좋은 집에 살게 될 거야. 그러나 며느리는 단순한 바람 이상의 욕심을 드러내고 있었다는 걸 그때까지 김 씨는 모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진석과 며느리는 김 씨에게 더 구체적인 제안을 했습니다. 진석은 어머니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엄마, 우리가 생각해봤는데 이 집을 팔고 더 작은 집으로 이사하시는 게 어떠세요? 그러면 남는 돈으로 더 편하게 지내실 수 있을 거예요. 김 씨는 그 말을 듣고 당황했습니다. 작은 집으로 이사하라고. 이 집은 내가 악착같이 모아서 산 집이야. 여기서 많은 추억이 있어. 그러나 며느리가 옆에서 거들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작은 집으로 이사하면 관리도 더 쉬워지고 여유 자금도 생기잖아요. 그 돈을 저희에게 조금만 주셔도 저희가 좀 더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김 씨는 그들의 요구가 너무나도 이기적이라고 느꼈습니다. 내가 그 돈을 너희에게 주라고? 나는 이 집으로 노후에 주택연금이라도 받을 생각이었어. 아들은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김 씨에게 이야기했죠. 그거 받아봤자 얼마나 받는다고 그래. 차라리 집을 팔아서 작은 집으로 이사하는 게 낫지. 그리고 그거 집값이 오르면 쳐주지도 않는다잖아. 오히려 손해라니까. 게다가 나중에 우리가 사정이 나아지면 용돈을 줄 텐데 무슨 걱정이야. 가끔가다 손주 돌봐준다고 고맙다며 용돈을 주곤 했지만 그마저도 뜨문뜨문 주었던 아들이었기에 김 씨는 그 말을 절대로 믿지 못했습니다. 너희가 사정이 언제쯤 나아질지 어떻게 알고 내가 집을 팔아? 아무리 그래도 너희가 너무 이기적으로 생각하는 것 같다. 그니까 사정이 나아질 수 있게 집을 팔아서 돈 좀 마련해달라는 거지. 됐다. 그 얘긴 여기서 그만하거라. 더 이상 집 얘기는 하고 싶지 않았던 김 씨였기에 대화를 중단했습니다. 그러나 그날 이후 며느리는 집에 대한 이야기를 자주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작은 집으로 이사하시면 정말 편하실 거예요. 큰 집 관리하는 것도 힘드시지 않아요? 며느리는 상냥하게 말했지만 이제는 그 말 속에 숨겨진 의도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김 씨는 며느리의 말에 점점 더 불편함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집을 지키고 싶었지만 아들과 며느리의 탐욕스러운 눈빛은 그녀를 불안하게 했죠. 그들은 김 씨의 집을 자신들의 돈으로 만들고자 하는 의도를 점점 더 노골적으로 드러냈습니다. 결국 김 씨는 진석과 며느리에게 최후의 경고를 해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어느 날 진석과 며느리가 다시 한번 집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을 때 김 씨는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 집은 내 집이고 나는 이 집에서 죽을 때까지 살 거다. 더 이상 이 집에 대해 이야기하지 말아라. 그녀의 목소리에는 결연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진석은 어머니의 결심을 이해하지 못하고 화를 내며 말했습니다. 엄마, 저희도 생각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큰 집을 유지하는 게 얼마나 힘든데요? 작은 집으로 이사하면 엄마도 좋고 우리도 조금 도움받으면 좀 좋아요. 아들한테 돈 조금 해주는 게 그렇게 아까워요. 돈이 아깝냐며 이야기하는 아들을 보고 김 씨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죠. 너는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해? 내가 너희 결혼자금부터 신혼여행에 갈 때 부족한 비용까지 해주고 심지어 손주도 매일같이 봐줬어. 진석이 너 기죽지 말라고 내가 그렇게 힘들어도 내 모든 걸 다 준 거나 마찬가지라고. 그런데 뭐 아들한테 주는 게 아깝냐고?
나한테 마지막 하나 남은 집까지 뺏으려고 하는 너가 더 나쁜 거 아니냐? 어렸을 때 내가 너를 잠깐 못 돌봐준 것 빼고는 단 한 번도 너한테 못 해준 적도 없어. 해도 정말 너무하는 것 같다. 이제 너희 꼴도 보기 싫으니까 나가. 당장 내 집에서 나가. 이제는 더 이상 나한테 찾아오지 마라. 너희와의 인연은 여기서 끝이다. 그녀는 그렇게 진석과 며느리를 집에서 내쫓았습니다. 진석과 며느리가 떠난 후 김 씨는 조용한 집안에 홀로 남았습니다. 아들에게는 연락이 오긴 했지만 김 씨는 절대로 전화를 받지 않았죠. 그녀는 거실 한가운데에 놓인 빈 의자를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 의자는 진석이 어렸을 때부터 앉아있던 자리였습니다. 김 씨는 그 의자를 보며 진석이 어린 시절 뛰어놀던 모습과 함께했던 추억들이 떠올랐습니다. 거실 한편에는 김 씨가 손주와 함께 놀이를 하던 장난감들이 아직 그대로 놓여 있었습니다. 김 씨는 그 장난감들을 하나하나 바라보며 혼자서 흐뭇한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는 곧 사라지고 빈 의자와 텅 빈 집안이 주는 쓸쓸함이 밀려왔습니다. 김 씨는 한숨을 쉬며 주방으로 향했습니다. 주방 식탁 위에는 진석과 며느리가 마지막으로 다녀간 흔적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김 씨는 식탁 위에 놓인 컵을 집어들고 천천히 손가락으로 그 표면을 문질렀습니다. 그 순간 눈물이 그녀의 눈가에 고였습니다. 어쩌다 이렇게 됐을까? 김 씨는 혼잣말을 하며 눈물을 훔쳤습니다. 김 씨는 다시 거실로 돌아와 빈 의자에 앉았습니다. 그녀는 그 자리에서 한참 동안 움직이지 않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창밖에서는 여전히 빗방울이 떨어지고 있었지만 김 씨의 마음속에는 어느새 햇살이 비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비록 혼자 남았지만 자신만의 삶을 살아가기로 결심한 것이었죠. 이제 더 이상 아들과 며느리의 요구에 시달리지 않고 자신의 행복을 찾아 나갈 시간이었습니다. 김 씨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집안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손주의 장난감과 진석의 물건들을 정리하며 그녀는 비로소 마음의 정리를 해나갔습니다. 김 씨는 거실 한편에 있던 작은 화초에 물을 주며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이제부터는 진짜 남처럼 살 거야. 나 혼자 잘 살 거라고. 김 씨는 비록 아들과 며느리와의 인연이 끊어졌지만 그로 인해 더 이상 흔들리지 않는 강한 결심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만의 삶을 새롭게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홀로 서기를 통해 새로운 삶을 살아갈 힘을 얻었고 자신만의 행복을 찾아 나갈 용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은 김 씨의 사연을 듣고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김 씨 할머니는 아들에게 모든 걸 다 해주었는데도 불구하고 당연하게 생각하며 더욱더 요구하는 아들에게 지쳐 결국 인연을 끊었습니다. 자식들은 부모의 사랑을 받다 보면 어쩔 수 없이 당연하게 여기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부모라면 부모 노릇을 해야 한다며 생각하는 것이죠. 물론 부모님의 헌신이 감사해서 효를 다하는 자식들도 있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우리 사회가 발전할수록 그런 자식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것도 현실인 것 같습니다. 돈은 많이 쓴다고 좋은 게 아니고 현명하게 소비해야 좋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무리 베푼다고 할지라도 필요한 상황일 때 베풀어야 감사함이 더 커진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 한겨울에 돈을 소비해서 사람들에게 팥빙수를 사준다고 할지라도 팥빙수를 얻어먹는 사람은 크게 고마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주 더운 여름날 팥빙수를 사주면 굉장히 고마운 느낌을 받겠죠. 자식들에게 현명하게 도움을 주는 것도 비슷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자식들이 정말 힘들고 필요로 할 때 도움을 조금 주는 것이 더 많은 감사함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물론 자식들에게 무언가를 바라고 도와주는 부모들은 많이 없을 것입니다. 내 자식이라는 단 하나의 이유만 가지고 도와주는 것이 바로 부모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식들보다 여러분들의 생활을 조금이나마 더 아꼈으면 바라는 마음에서 이러한 이야기를 전달해 드렸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들의 노후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인생의 소리꽃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랜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여러분들은 마지막 거처에 대해서 신중히 고려하고 계신가요? 60대가 넘어가면 많은 분들이 누구나 한 번쯤 마지막 거처에 대해서 생각해 보곤 합니다. 물론 100세 시대의 은퇴 설계라고 한다면 아직까지 많은 사람들이 재정적인 준비부터 생각하곤 하죠. 그러나 마지막 거처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은 재정적인 문제와 동급으로 생각할 만큼 중요한 부분입니다. 평균 수명이 길어지면서 살아가야 할 날들이 아직 많이 남았기 때문이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에게 설문조사를 해보면 대다수의 나이 든 분들은 살던 집에서 늙어가기를 희망하고 있었습니다. 현재 집에서 계속 살고 싶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아마 이 이야기를 들으신 대부분의 시니어분들도 계속 살던 집에서 살고 싶다고 생각하실 겁니다. 오래 살아서 익숙해진 동네에서 벗어나는 건 원치 않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체나 언론에서 나오는 실버타운을 보면 한 번쯤 살아보고 싶다고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꿈만 같은 오아시스처럼 느껴지도록 나오기 때문이죠. 그러나 최근 들어서 실버타운에 대해서 별로 좋지 않은 생각을 가지는 분들도 많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요즘 많은 분들이 실버타운을 찾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야기 끝까지 들으시고 현명한 노후 생활을 보내는데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많은 언론에서 말하길 우리나라 국민의 은퇴 후 노후 생활비로 1인당 최소 250만 원 정도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적정 생활비까지 얘기하면 약 370만 원까지도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죠. 고급 실버타운의 경우 대략적으로 월 300만 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감안해 보았을 때 노후 생활비와 비슷하기에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실제로 노년기를 겪어보지 않은 젊은 세대들이 기사만 보고 이러한 생각을 가지는 것이죠. 여기 60대 후반이신 임순자 씨는 딸의 권유로 실버타운에 입주하게 되었습니다. 딸은 어머니가 더 안전하고 편리하게 지낼 수 있을 것이라 믿었기 때문에 권유를 한 것이었죠. 남편과 일찍 사별한 임 씨는 딸이 독립하자 혼자서 지낼 수밖에 없었고 최근에 알아놓은 적이 있었기에 딸은 혼자 사는 어머니가 걱정되었던 것이었습니다. 실버타운에 가면 더 편하고 친구들도 많이 사귈 수 있대요. 그리고 아플 때도 거기서 다 간호해준다고 하니까 저도 안심할 수 있고요. 게다가 생활비도 생각해보면 그렇게 나쁘지 않을지도 몰라요. 딸의 설득은 논리적이었고 어머니의 안락한 노후를 진심으로 바라는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임 씨는 실버타운에 한 번쯤 살아보고 싶었던 마음도 있었기에 딸의 권유를 결국 승낙했죠. 그래, 실버타운이 요양원과 다르다고는 하더라. 나도 한 번쯤 들어가 보고 싶었어. 내가 부족한 돈은 조금씩 지원해 줄 테니까 집 정리하고 보증금만 마련해요. 그렇게 임 씨는 원래 살고 있던 집을 처분하고 보증금을 마련하여 실버타운에 입주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실버타운에 처음 입주한 임 씨는 깔끔하고 현대적인 시설에 감탄했습니다. 로비는 밝고 환한 색감으로 꾸며져 있었고 각 층마다 취미시설을 즐길 수 있는 장소도 가득했습니다. 직원들은 친절하게 그녀를 맞이하며 입주를 환영했습니다. 임 씨의 방은 아늑하고 편안하게 꾸며져 있었습니다. 큰 창문으로 햇빛이 들어오고 가구들도 새로운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다른 입주민들과의 대화를 통해 새로운 친구들을 사귈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에 부풀었습니다. 실버타운의 직원들은 각종 프로그램과 시설을 소개하며 입주민들이 어떻게 생활할 수 있는지 설명해 주기도 했죠. 다음 날 아침, 임 씨는 실버타운의 아침 운동 프로그램에 참여했습니다. 새롭게 알게 된 이웃들과 함께 가벼운 스트레칭과 산책을 즐기며 기분 좋은 하루를 시작했죠.
아침마다 이렇게 운동 프로그램도 있고 좋네요. 옆에 있던 사람에게 말을 건 임씨였습니다. 그렇죠, 뭐. 친해지려고 말을 걸었을 뿐인데 돌아오는 대답은 쌀쌀맞기만 했습니다. 이렇게 좋은 곳에서 기분이 안 좋은 일이 있었나 싶은 임씨였죠. 첫 며칠 동안은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느라 바빴지만 점차 사람들의 행동과 분위기가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아침 운동 프로그램에 참여할 때마다 임씨는 같은 그룹의 사람들끼리만 어울리는 모습을 목격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날씨가 참 좋네요. 뭐 하다가 여기에 들어오셨어요? 저요? 일하다가 은퇴하고 딸의 권유로 들어왔죠. 그니까 무슨 일을 하셨었냐고요. 얘기하지 않아도 알 것 같긴 하지만요. 그게 무슨 소리세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운동 재밌게 하세요. 임씨는 친해지기 위해 말을 붙이려고 했지만 갑자기 예전 직업을 묻는 이야기에 당황했습니다. 심지어 물어본 것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했지만 그 전에 말을 끊어버리는 사람들이었죠. 시간이 지나면서 임씨는 점점 실버타운의 현실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임씨는 점심 식사 시간에 옆 테이블에서 들리는 이야기를 우연히 듣게 되었습니다. 글쎄, 아무리 밥을 먹으러 온다고 해도 그렇지. 집에서 입던 옷을 그대로 입고 오는 건 좀 그렇지 않아? 그러니까 말이야. 사람들도 많은데 부끄럽지도 않은가 봐. 집에서 편하게 입던 옷을 입고 식사를 하러 온 임씨는 그들의 이야기가 꼭 자신의 얘기를 하는 것만 같았죠. 심지어 어느 순간부터 그들은 영어로 대화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꼭 영어를 잘한다고 뽐내고 싶어 하는 것만 같았죠. 근처에 있는 사람들은 별다른 신경을 쓰는 것 같지 않았지만 들어온 지 얼마 안 된 임씨는 신경이 쓰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방으로 돌아가던 길에 어떤 분이 갑작스럽게 말을 걸었습니다. 저기요, 여기 들어오신 지 얼마 안 됐죠? 여기는 이미 친해진 사람들끼리 어울리고 그래요. 예전에 뭐 했는지 물어보기도 하고 그러다 자신들과 비슷한 일을 한 사람이면 무리에 껴주기도 하고요. 그쪽도 같은 계열에서 일한 사람을 찾는 게 무리를 찾기 편할 거예요. 무리를 지어다닌다는 이야기를 듣고 어이가 없었던 임씨였습니다. 여기가 학교도 아니고 그저 살아가는 곳일 뿐인데 굳이 그런 무리는 필요 없을 거라 생각했던 임씨였죠. 또 다른 날 임씨는 취미 활동을 위해 미술 교실에 갔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도 그룹 간의 경계가 느껴졌습니다. 사람은 없으나 필통 같은 것이 놓여 있는 곳을 보며 임씨는 이야기했습니다. 저기요, 이 자리에 혹시 누가 있나요? 임씨가 묻자 돌아온 건 차가운 대답뿐이었습니다. 여기 정해진 사람들이 있어요. 다른 자리를 찾으세요. 그녀는 그들의 배타적인 태도에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저 취미 생활을 즐기기 위해 참여하려 했던 곳인데 거기서도 무리에 껴있지 않으면 즐길 수조차 없었죠. 임씨는 실버타운에서의 생활이 점점 불편해졌지만 악착같이 버티다 보면 자신과 맞는 사람을 찾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딸이 좋은 곳이라 이야기하기도 했고 보증금을 돌려받기엔 이미 너무 늦었기 때문이었죠. 그렇게 몇 개월이 흐르자 임씨는 다행히 친한 친구를 몇 명 만들 수는 있었지만 여전히 배타적인 사람들의 태도에 피곤함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영어를 배우기 위해 참여한 프로그램에서 사람들은 영어 실력을 뽐내곤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들끼리 영어로 대화하며 이야기하곤 했죠. 이제 막 배우기 시작한 임씨는 별다른 이야기들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앞에서 가르쳐주는 분이 무언가를 물어볼 때도 자신감 있게 이야기하지 못했죠. 처음에는 누구나 어려운 법이에요. 여기 누가 뭐라 할 사람도 없으니까 자신감 있게 얘기해보세요. 임씨는 용기를 내서 영어로 하루 동안 있었던 일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잘하셨어요. 아주 훌륭한데요. 조금만 더 배우시면 금방 늘으실 거예요. 칭찬을 받은 임씨는 기쁜 행복을 누릴 수 있었죠. 영어 시간이 끝나고 밥을 먹으러 간 임씨는 같이 영어 수업을 들었던 사람들과 밥을 먹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영어로 대화를 하기 시작했죠.
임 씨도 거기에 끼어들고 싶어 짧은 단어로 얘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이 곧바로 제지하며 다음과 같이 이야기했죠. 저기, 영어가 너무 틀려서 듣기가 좀 거북하네요. 조금 더 배워서 얘기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요? 말하는 사람의 입장은 이해하겠는데 듣는 사람도 생각해 주세요. 나쁘끄러워진 임 씨는 곧바로 그 자리에서 일어나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실버타운의 실세인 사람들로부터 간접적인 압박을 받기 시작하면서 임 씨는 더 이상 이곳에서 행복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러한 와중에 딸이 어머니를 찾아왔습니다. 엄마 잘 지내고 있었죠? 살만한 것 같아요? 생각보다 나쁘진 않은데. 임 씨는 처음엔 괜찮다고 했지만 딸은 어머니의 얼굴에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진 것을 눈치챘습니다. 엄마, 뭐 힘든 거 있어요? 딸이 진지하게 묻자 임 씨는 결국 마음을 열고 실버타운에서의 생활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딸은 어머니의 이야기를 들으며 실버타운이 자신이 생각했던 곳과는 너무 다르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아니, 뭐 그런 사람들이 다 있어? 그 사람들 지금 어디 있어요? 얘야, 그러지 말거라. 그러면 내가 여기서 어떻게 생활하니? 지금 그런 말이 나와요? 지금 당장 가요. 그 사람들한테 가서 내가 한마디 할 테니까. 딸은 어머니를 이끌고 그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곳에 찾아갔습니다. 저기요, 그쪽들이 그렇게 잘나셨어요? 갑자기 무슨 무례야? 어디서 배우지도 못한 것이 어른한테 대들어. 배우지도 못했다고요? 배운 사람들이 그딴 생활이나 하고 있어요? 여기 와서도 쪽팔리지도 않아요? 딸은 어머니를 생각하며 폭발하기 시작했습니다. 너 그게 어른한테 무슨 말버릇이야? 그 엄마의 그 자식이구만. 사람들 배척하고 잘났다고 떠들어 제끼면서 그렇게 살면 좋아요? 사회에서 얼마나 잘났으면 그렇게 사람들을 무시하면서 살아요? 그리고 처음 만난 사람한테 바로 존대도 안 하는 거 보면 딱 어떻게 살아왔는지 알겠네요. 앞으로 2번 다시 볼 일 없으니까 한 번만 얘기할게요. 사람 편가르고 우월한 척하고 그렇게 살아봤자 주변에 아무도 안 남을 거예요. 그렇게 평생 사세요. 딸은 그렇게 모든 이야기들을 속 시원하게 한 뒤 어머니에게 실버타운에서 나가자고 제안했습니다. 엄마, 집 구해질 때까지 우리 집에서 잠깐 살고 우리 집 근처에서 살아요. 여기 중간에 나가면 위약금이 있어. 그 정도는 신경 쓰지 마요. 여기에 단 하루도 엄마 살게 하고 싶지 않으니까. 그렇게 딸은 임 씨를 데리고 실버타운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임 씨와 딸은 실버타운을 떠난 후 딸의 근처에 새로운 집을 구했습니다. 딸은 어머니가 더 편안하고 행복하게 지낼 수 있도록 정성을 다해 집을 꾸몄습니다. 새 집은 작은 베란다도 있는 아담한 아파트로 임 씨가 가꾸고 싶어 하던 화분도 키울 수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적응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살았던 집과 실버타운을 떠나 새로운 곳에서 시작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었죠. 그녀는 집안일을 하며 처음에는 어색하고 불편함을 느꼈습니다. 실버타운에서는 모든 것이 자동화되고 편리하게 제공되었지만 이제는 스스로 해결해야 할 일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언제 그랬냐는 듯 임 씨는 새로운 일상에 익숙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아침 꽃을 가꾸는 일은 그녀에게 큰 기쁨을 주기도 했고 오히려 스스로 움직이며 밥도 해먹고 빨래도 하니 삶을 살아가는 것만 같았습니다. 주변에는 실버타운에서 제공하던 것들과 다를 바 없는 시설들이 있었습니다. 동네에는 다양한 취미 생활을 즐길 수 있는 문화센터가 있었고 가까운 거리에 공원이 있어 산책을 하기에도 좋았습니다. 임 씨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공원에서 가벼운 운동을 하고 문화센터에서 열리는 요가 수업에도 참석했습니다. 문화센터에서 새로운 사람들과 인사를 나누며 임 씨는 서서히 새로운 친구들을 사귀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요가 수업에서 만난 친구들과 함께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즐겼습니다. 그곳에서는 실버타운에서와 달리 사람을 배척하려는 행동도 없었죠. 게다가 임 씨는 딸과 함께하는 시간도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딸은 어머니가 가까이 살게 되면서 더 자주 찾아와 함께 시간을 보냈기 때문이죠. 주말이면 딸과 손주들이 찾아와 함께 식사를 하며 가족의 소중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엄마, 요즘 건강은 어떠세요? 집은 불편한 점 없어요? 딸의 걱정 어린 질문에 임씨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괜찮아. 예전에 살던 곳보다 여기가 더 좋아. 너가 자주 와서 더 좋고. 딸의 집 근처에는 병원과 약국도 가까워서 필요할 때마다 쉽게 이용할 수 있었습니다. 임씨는 실버타운에서 느꼈던 스트레스와 불편함이 점차 사라졌습니다. 그녀는 실버타운에서의 생활과 달리 지금의 생활이 훨씬 편안하고 행복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임씨의 이야기를 어떻게 들으셨나요? 사연에 대해 잘 전달하고자 어느 정도 각색한 부분들이 있어 과장된 부분들도 있겠지만 실버타운의 현실에 대해 이야기들을 들어보면 자식 자랑뿐만 아니라 과거에 자신들이 했던 것들에 대한 자랑들을 끊임없이 한다고 합니다. 심지어 어린아이가 된 것처럼 사람들의 급을 나누고 편을 가르기도 한다고 하죠. 물론 모든 실버타운이 이처럼 안 좋은 것만은 아닐 것입니다. 실제로 훌륭하신 분들이 많이 거주하고 계시는 실버타운도 있을 것이고 프로그램도 잘 형성되어 있어 잘 고르기만 한다면 쾌적한 환경으로 지낼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많은 분들이 통계적으로도 원래 살던 집에서 살고 싶어 한다는 것을 보면 원래 살아가는 곳이 노후에 거주하기 가장 좋은 곳이라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일 것입니다. 게다가 우리가 살아가는 곳 주변에는 실버타운에서 제공되는 것들이 대부분 존재하기도 합니다. 월 300만 원 이상, 심지어 비싼 곳은 500만 원 이상을 내며 거주해야 하는데 그 정도의 돈이면 우리가 사는 곳 근처에서도 충분히 취미 생활을 즐길 수 있을 것입니다. 영어만 하더라도 노인분들을 위한 영어 교실도 있죠. 게다가 복지회관에 가면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들도 있기까지 합니다. 실버타운에서 초호화 음식들이 즐비해 있어 부러울지도 모르겠지만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을 생각하면 밖에서 외식만 해도 충분히 그 이상의 음식들도 먹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실제로 65세 이상 시니어분들에게 여전히 건강하다면 어느 곳에서 살겠냐는 설문조사에서 83% 이상이 현재 살고 있는 집에서 계속 사신다는 답변을 하기도 했죠. 거동이 불편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55% 이상이 돌봄 서비스를 받으면서 현재 살고 있는 집에서 계속 살고 싶다고 답했습니다. 우리가 여생을 보낼 마지막 거처로 최고의 장소는 비싼 실버타운이 아닌 우리 동네, 우리 집이라는 것이죠. 예전에 일본 언론에서 뜨거운 화제가 되었던 77세 남성의 실버타운 이야기를 알고 계신가요? 그분은 집사람과 사이가 안 좋았던 터라 노후에 돌봐줄 사람이 없을 거라 여겨 실버타운을 선택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천국과 같았다고 이야기했지만 유명 셰프가 만든 삼시세끼는 질리기 시작했고 끝없는 전직 자랑, 재산 자랑, 자식 자랑에 스트레스만 쌓였다고 합니다. 심지어 감옥살이와 같았던 실버타운에 질려 2년 만에 퇴소를 했다고 하죠. 나이가 들면 남녀노소가 모여있는 주거 환경에서 지내는 것이 훨씬 좋다는 것을 뒤늦게 깨달았다고 합니다. 내 집에서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최고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이러한 의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고령자가 많기로 유명한 일본조차도 실버타운에 대한 인식은 별로 좋지 않습니다. 미국에서도 실버타운에 사는 사람들이 치매에 빨리 걸린다는 이야기가 있을 정도이니까요. 물론 정확한 정보는 아닐지도 모르겠지만 실버타운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 불가능한 것도 아닐 거라 생각합니다. 사람이 스트레스를 받으면 빨리 병들기 마련이니까요. 고령 인구가 점점 늘어가고 있는 추세인데 비해 마땅한 대책이 없는 현실이 슬프기도 합니다. 하루빨리 좋은 정책이 나와서 모든 사람들이 노후에 괜찮은 생활을 보낼 수 있는 날이 오기를 희망합니다. 여러분의 남은 여생이 행복으로 가득 차길 기원하겠습니다.
오랜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인생의 소리꽃이었습니다. 행복하세요.